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녹음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홍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은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2008년 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사실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때는 이제 금융 위기가 이제 왔었던 거고, 지금은 좀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미래 상황도 2008년과는 똑같이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거를 알아야 어느 정도 갈피는 잡을 수 있겠죠. 2008년 9월 15일이었어요. 미국 4대 금융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이 됐었죠.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계기이긴 하죠. 네. 미국 4대 투자은행이라고 하면 사실 엄청난 규모의 금융기관입니다. 대마불사라고 하죠. 큰 규모의,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전체 금융 및 경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고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결국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하고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죠. 요 파산 직전에 그 해 초에 아마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네, 리만 브라더스를 한번 인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논의가 있었긴 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금융도 월스트리트에 한번 진출해 봅시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정말 큰일 날 예, 뻔했죠. 네, 이렇게 파산하기 전에 리먼 브라더스가 되게 많은 금융기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쑤시고 다녔다고 예. 해요. 네, 이렇게 인수를 해달라. 근데 실패를 했죠. 리만 브라더스는 왜 파산을 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2007년 4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대출 고객 등급 중 비우량 대출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기업 채권으로 보면 정크펀드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이제 대출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2000년 이후로 미국의 비우량 대출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을 너도 나도 다 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들게 되죠. 집 구매 수요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거래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은 하락을 하죠. 집값이 하락하고 또 하락을 넘어 폭락을 하게 되고 대출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파산을 하고 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 그리고 이 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들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 경제가 패닉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에도 이제 무역과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은 편이었다고 해요. 미국과 유럽은 이때 당시 큰 충격으로 이어졌었죠.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은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주식시장과 이제 금융시장의 여파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대출 심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죠. 그런데 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했었던 걸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랑 또 9.11 테러로 침체됐던 시장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2000년 말에 6.5%였던 기준금리는 2003년 6월에 1%까지 인하가 됐죠. 화끈한 연준이네요. 그쵸? 거의 2년, 3년 만에 이렇게 인하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또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예. 되는 거죠. 당연한 수순이죠. 적응 시대에. 예. 네. 그리고 투자 기관들은 이전까지는 미국 국채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냈었는데 금리가 인하하다 보니까 이런 미국 국채 대신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그들이 찾은 투자처는 부채담보부 증권, CDO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이 바로 CDO입니다. 주택저당증권 MBS를 기초로 합니다. 처음에는 우량 대출들만 모아서 이렇게 안정적인 파생 상품이었어요, CDO가. 하지만 CDO 규모를 이제 점점 늘리다 보니까 우량 대출로만은 만드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부실 대출 증권도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발행을 하고 또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이 대출 증권을 CDO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 판매를 했으니까 그 본인들의 리스크는 다른 데 떠넘긴 셈인 거잖아요. 이렇게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 심사를 대충하게 됩니다.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고 CDO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고 또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CDO에 투자했던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CDO 중에는 우량한 상품도 있었지만 관련 파생 상품들은 어떤 상품이 우량한지 또는 어떤 상품이 불량을 한지 이게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같이 공황에 빠지게 된 거죠. 다량의 CDO를 가지고 있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2007년 6월 미국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결국 파산을 하게 되고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했죠. 또 이때 AIG와 시티그룹 등의 금융회사도 무너지고 메릴 린치도 파산 위기에 있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가 됐어요. 당시 AIG는 파생 상품들이 부도가 나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를 대량으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MBS, CBO 등 이제 이런 파생 상품들이 무너지니까 AIG는 CDS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미국 3대 자동차인 포드, 크라이슬러, 제너럴 모터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를 통해서 이제 위기를 겪었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 부실한 파생 상품을 전 세계 금융기관에 이제 팔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거였고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들이 이런 그 금융기관들을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고 이제 살찐 고양이라고 맹렬하게 표현했었죠. 네, 맞아요. 욕먹을 만해요, 그 부분요. 네, 이렇게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거 보면은 정말 좀 욕먹을 만하긴 예. 합니다. 당시의 코스피 지수를 잠깐 살펴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2007년에 2000포인트까지 갔다가 11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요. 코스닥은 2007년 800포인트까지 갔다가 300포인트까지 추락을 했었죠. 미국 S&P 지수는 2007년 1500포인트까지 갔다가 2008년 800포인트까지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2007년 13,000포인트까지 갔다가 2008년 8,0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절반 가까이 추락을 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은 2008년 10월에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인수 프로그램을 승인했어요. 부실 자산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죠. 2009년 2월에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영국 금융기관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로이즈, TSB 등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을 했었고요. 유럽도 나섭니다. 2010년 유럽연합과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1차 그리스 구제금융에 합의를 하고
또 아일랜드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결정했습니다. 이후로도 그리스에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 금융을 지원을 하고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에게도 구제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0년 7월 미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을 발효했어요. 이 법은 월가 대형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게 하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각국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었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가 0에서 0.25% 범위로 기준금리 0%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무려 7년 동안 0%대 기준금리를 유지를 했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018년 12월 2.25에서 2.50%까지 인상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0에서 0.25%로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한 미국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서 양적 완화를 했어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1차 때는 미국 국채와 MBS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조 7천억 달러, 2차 때는 6천억 달러, 그리고 3차 때는 사실상 무기한 채권 매입을 발표를 했어요. 3차는 2년 1개월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유럽은 2008년 9월 4.25%였던 기준금리를 2009년 1%까지 인하를 했었고요. 2016년에는 0%로 인하했습니다. 2012년에는 유럽 주요 523개 은행에 1% 저금리로 5천억 유로를 공급을 하고 본격적인 양적 완화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월 60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고 2016년 말에는 월 800억 유로로 확대를 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양적 완화를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봐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